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 컴퓨터의 미래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뉴욕 시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미치오 카쿠의 책입니다. 이론 물리학계의 석학이고 활발하게 대중적인 저서들을 집필하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양자 역학과 양자 컴퓨터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의문점이 들었다 이런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세세한 설명보다는 커다란 맥락 위주로 보시면서 이런 책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자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 역학은 흔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이 책,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평가를 하자면 세세한 물리학 지식이 없더라도 일단 책을 읽을 수는 있게 그렇게 저자가 써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부 개념,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없더라도 문맥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식들은 따로 더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양자 역학과 양자 컴퓨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어떠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분야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양자 컴퓨터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기술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서는 유전자 편집, 노화 세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있으면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 앞부분의 양자 컴퓨터의 원리와 능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비교를 하자면 이 디지털 컴퓨터는 트랜지스터로 구동이 되고 양자 컴퓨터는 원자로 구동이 됩니다. 우리가 원자 단위로 파고 들어가면 양자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 세계는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보는 확실하게 사물들이 구획되어 있고 확정적인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원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이 0과 1로 접근하는 디지털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는 원래 원자 단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역시 복잡 미묘한 원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과학의 모든 역사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각각의 세포는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 한 가지로만 작용함으로써 회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진법적 스위치가 아니다. 세포는 이진법적 스위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진법이 아닌 방식으로, 즉 디지털이 아닌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여기에 양자 컴퓨터가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생명 현상과 관련된 주요 화학 반응을 원자 규모에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생명 현상의 화학 반응을 완벽하게 규명하려면 분자 내부에서 춤추는 전자의 파동을 서술해야 하는데 0과 1의 조합은 이 미묘한 과정을 추적하기에 너무 투박하기 때문이다. 미루에 갇힌 쥐의 탈출구를 찾을 때도 디지털 컴퓨터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하나씩 일일이 따라가면서 지루한 계산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한꺼번에 거의 빛의 속도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양자의 세계에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얽힘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자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0 또는 1을 표시하는 한 칸, 이게 1비트입니다. 디지털의 세계에서는 어쨌든 0 아니면 1로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양자의 세계에서는 0도 1도 아닌 애매한 상태, 즉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는데요. 전자의 위치가 확정적이지 않고 여러 개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중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0과 1 둘 중 하나를 표시할 수 있는 한 칸을 1비트라고 정보 단위를 정했다면 양자의 정보 단위인 큐비트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양자의 중첩 상태를 표시하게 됩니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비트는 한 번에 단 한 개의 정보밖에 운반할 수 없어서 연산 능력에 뚜렷한 한계가 있지만 큐비트의 연산 능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근데 0 또는 1의 확정된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방식보다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양자의 중첩 상태로 전달할 때 연산 능력이 많다 혹은 정보량이 많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양자 정보가 전달되는 중간 과정에서 0 또는 1이 아니라 0이면서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정보 전달이 0, 1 둘 다 전달이 되고 관측되는 시점에서는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의 값으로 처리된 결과값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해를 찾고 있었는데 0으로도 계산이 되고 1로도 계산되는 게 중간 과정에서 동시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 중에 1이 해를 찾는 과정의 정보라면
1을 이용한 결과값이 최종적으로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을 먼저 처리하고 1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 상태니까 동시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산이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의 현상을 어떤 기술, 통신 기술 같은 데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정보를 통신한다고 했을 때 중간에 해커가 어떤 정보를 봤다라면은 이 파동이 붕괴하면서 0 아니면 1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해커가 중간에 끼어들면 파동이 붕괴할 것이고 해킹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핀에 관한 정보가 두 전자 사이를 빛보다 빠르게 이동한 것이다. 두 전자 사이의 거리를 크게 벌려 놓으면 보이지 않는 탯줄이 둘 사이를 연결하여 빛보다 빠른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만약 두 전자가 물리계를 구성하는데 이 물리계의 총 스핀 값이 0이라고 해보죠. 여기서 스핀 값은 물리량을 뜻합니다. 만약 전자 1이 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면 전자 2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맞음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전자 1과 전자 2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핀의 합은 0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 뜻은 전자 1의 변화에 따라 전자 2의 변화를 그 즉시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을 이용하면 디지털 컴퓨터에서 하나하나 정보를 바꾸면서 작업하던 것들을 한 번에 정보를 바꾸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컴퓨터가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큐비트 집단에 새로운 큐비트를 추가하면 새로 유입된 큐비트가 기존의 모든 큐비트와 상호작용을 교환함으로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이 큐비트가 더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상호작용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얽힘이라는 것은 결국 상호작용인데 새로운 큐비트가 들어오면 이전의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컴퓨터의 성능을 엄청나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자의 상태를 통제해야지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결맞음 상태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뭔가가 개입하거나 환경이 변하면 이 원자들의 상태가 흐트러져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즉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가 되는데요.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외부의 방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의 온도를 절대 온도 0도 근처까지 떨어뜨린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런 극저온 상태에서는 원치 않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도를 0켈빈까지 떨어뜨리려면 엄청나게 비싼 특수 펌프와 튜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분자의 활동이 없고 에너지도 없는 절대 온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의 구현 방식은 즉 이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방식도 있고 또 어떤 방식은 온도를 낮춰야 작동하는 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를 낮춘다라는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을 보면 H는 플랑크 상수라고 그냥 어떤 상수 고정값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장은 질량 곱하기 속도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커지려면 질량이 작거나 속도가 느려야 합니다. 인간은 무게가 많이 나가고 끊임없이 미세하게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식에 의하면 파장이 너무 작은 것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파장이 보이는 정도로 커지려면 질량 m이 엄청 작거나 속도 v가 엄청 느려야 합니다. 속도가 느리다 이 말은 결국 온도가 낮다는 말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표현으로는 분자의 에너지가 적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말이죠. 이러면 파장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커지게 되고 우리가 양자적 현상을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온도를 엄청나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연은 상온에서도 양자적 과정을 무리 없이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비법을, 비결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온에서 대량의 양자 컨트롤이 손쉽게 가능해지는 순간이 오면은 이 양자 컴퓨터가 문제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자를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 자연, 인간, 동물,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장악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발달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층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가 결정되면 오직 수학만을 이용하여 원소의 화학적 특성을 간단하고 또 우아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가 파악되면
화학적 특성도 파악되고 이 특성들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여러 생명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이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자는 이런 식의 사고 전개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스터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다. 디지털 컴퓨터로 카페인 같은 단순한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려면 1048비트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 수는 지구를 구성하는 총 원자 개수의 10%에 해당한다.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로는 단순한 분자조차 시뮬레이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학 실험 없이 시뮬레이션으로 최고의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다. 비료 생산의 근간이 되는 질소 고정의 비밀도 풀 수 있다. 광합성을 통해 빛이 당으로 변환되는 것도 그 비밀을 알아내서 구현한다. 항생제도 분자 단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알아낸다. 이렇게 저자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는 것의 핵심은 원자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도구를 인간이 얻을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비교하자면 원자의 지름은 자외선의 파장보다 약간 더 작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규모에서 미세하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보다 나은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암호를 풀어내는 능력은 말도 안 되게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적화 경로를 찾아내는 것도 양자 컴퓨터가 잘하고요. 동시에 여러 경로를 계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다. 반면 어떠한 계산들은 예컨대 사칙위 연산은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만으로 충분하고 더 잘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의 모습보다는 슈퍼컴퓨터와 같이 국가기관이나 빅테크, 대기업 같은 데서 사용하는 모습에 가까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저자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초보적인 질문이나 궁금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조금 남겨봅니다. 저자가 양자 컴퓨터의 활용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생물학과 화학 분야입니다. 원자 단위에서 양자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이 시뮬레이션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화학 실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만으로 진짜 실험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본질이 정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물질의 모든 것이 정보이다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물질성을 구현하지 않고 있다면 분명 실제 물질을 가지고 하는 작업에 비해서 빠져있는 것이 개념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양자를 다루지 못하는 디지털 컴퓨터보다야 근사치에 가깝게 작업을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만약 모든 물질성을 다 빨아들여서 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물질 그 자체를 다루는 것과도 같을 것이고 다시 말해 그것은 컴퓨터의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의 전제는 아무리 정보를 모았더라도 물질성의 어느 부분은 빠져있다는 것, 즉 이것은 빠져있는 정보가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능력이 좋고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것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또 이 생명 현상을 창발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물질성의 어느 부분이 빠진 원자 단위로 파악한 정보들의 시뮬레이션으로 생명의 창발성이 온전히 구현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이 뇌과학의 모든 역사에서 매튜 코브도 시뮬레이션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컴퓨터의 능력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근사치로 계산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인적인 의문은 현실 세계의 양자 현상을 역시 양자 현상을 이용한 컴퓨터로 계산을 할 때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하려면 그 분자 하나하나의 정보를 완벽하게 충분히 다루어야 할 텐데 이 규모가 커지면 양자 컴퓨터가 다루는 것보다 더 큰 정보량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즉 양자 현상을 양자로 계산을 할 때 현실 세계의 양자가 더 큰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 현실 세계의 양자의 양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 양자 컴퓨터가 결국에는 유한한 수의 양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유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암호를 분석해내고 이런 것들은 쉽게 해낼 수가 있겠지만 좀 더 복잡한 생명의 신비를 푼다, 광합성의 신비를 푼다 이런 것들은 양자 컴퓨터가 다루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야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점이 풀리면은 광합성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풀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양자의 개수가 이 큐비트의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양자 역학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들이 현재 어떤 분야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유전자라던가 광합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핵융합, 그 다음에 우주의 물질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서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